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또 저는 금리 올린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분들은 왜 50년을 못 해야 되냐. 너는 50년 못 살잖아. 뭘 소리야 진짜. 계속 나오잖아요. 대출 상품이 특례 보금자리론 통행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또 나와서 저는 이거는 편법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뭐 규제했다가 안 좋아지면 또 편법으로 또 30년이 애매하니까 또 50년으로 풀어줬다가 또 문제되니까 나이 제한 한다고 했다가 이게 덕지덕지 막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깔끔하게 심플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출을 자꾸 이렇게 풀어주니까 네. 이게 그럼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신호인가? 정부 입장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착륙을 막아야겠다. 두 번째는 20대든 또는 30대 초반 정도 되면 이념이 별로 없더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20대들이 무당층이 많거든. 그럼 애들을 좀 잡아야만 표심해. 이미 기성세대들은 안 돼. 뭘 해도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20대 30대 초반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가시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중국 비구이 외환의 위험성이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는 힘들 거다. 비구이 위한 헝다만 부도가 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골마서 터질 게 저는 터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국은 땅이 정부 소유잖아요. 민간 소유가 없잖아요. 돈은 다 받았는데 지금 못 지어준 아파트가 한 20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대책을 보니까 또 돈을 풀어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가 엄청난 부실이 됩니다. 지방 정부가 이제 그 채권을 또 중앙 정부가 사준답니다.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뭐 부동산 관련돼서 1경이 넘는다. 1경이라는 숫자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지금 뭔가 폭탄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939년에 대공황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성장하다가 IMF 외환 위기가 있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본 잃어버린 30년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잃어버린 30년 수준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배경에는 저는 미국이 있지 않을까. 미국은 항상 2위를 손봐주거든요. 중국도 이제 2위잖아요. 우리 강대국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강대국. 진정한 강대국의 세 가지 요건은요. 하나는 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가 금융이에요. 돈축. 이 세 가지를 쥐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영국이 요즘 좀 약해지긴 했는데 러시아도 금융이 없죠.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키워서 좀 금융으로 좀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삐끗삐끗 하잖아요. 중국 손봐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저는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북미나 유럽으로 눈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미국도 아마 아플 거예요. 중국을 손을 봐줘야 되겠지만 미국도 아마 피를 안 묻히지는 못할 거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본들이 안전자산 미국으로 혹시라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저는 금리 올린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순간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저는 이 금리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금리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2차 하락이 올 때는 1차보다는 좀 더 아플 거다. 금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패닉셀도 나오고 2차 때는 좀 많은 분들이 던질 거다. 그러면 2차 하락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시그널이 있느냐.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미분양이 10만 원가 넘어가게 되면 PF 대출에 문제가 돼요. PF가 문제가 되면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요. 부자들 살려주려고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경제 때문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면 뭘 해줘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은요. 보수가 집권하면 뭐 규제를 풀고 진보가 집권하면 규제를 하고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가 잡았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풀어준 거예요. 우연의 일치예요. 만약 2차 하락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데 뭘 풀어줄까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 나왔죠. 그거 풀어주겠죠. 토지거래가 풀어주겠죠. 집값이 만약 2차 하락이 오면 무조건 풀어줍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풀어줄지도 봐야 되겠고 일단 토지거래가 풀리죠. 또 뭐가 남았어요? 양도세. 그거 마지막에 풀어줘야죠. 양도세 풀어줍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양도세 받지 않고.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예요. 그리고 DSR도 아마 풀어줄 겁니다.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나 역전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한테만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올 때가 왔네. 거의 바닥이네. 2013년에 풀어줬는데 14년, 15년, 16년 조금씩 올라요. 가장 투자 잘하신 분들은 2013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하긴 했는데 메커니즘으로 보면 한 2015년? 16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2013년에 들어가면 혜택은 받겠죠.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겠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오면 부모님한테 얼른 전화해야죠. 엄마 아빠 혹시 비자금 좀 있으면 지금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좀 해보자 라고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게 정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1년, 2년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 바닥 시그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빠져나올 때는 그럼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빠져나올 때도 우리가 2020년, 2021년 생각해 보면 돼요. 오버슈팅 됐을 때. 그때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패닉 바잉이라고 사회 용어가 패닉 바잉이 나와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대출 받으면 큰일 나. 죽어. 집은 투기로 하면 안 돼.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때문에 친구야 집 그렇게 사면 안 돼. 그냥 전세 살아야 돼.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집을 사. 거의 상승이 날막당깁니다. 경기도 약세 지역들이 강세를 띠고 집값이 막 폭등할 때가 있어요.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막 올라요. 그럼 또 정부가 또 규제해요. 전주, 경산 뭐 이런 데도 막 규제 지역으로 했잖아요. 요런 데 규제 지역까지 묶으면 거의 뭐 끝 단계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럼 요런 징조들이 오면 과열이네. 나는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값 막 올라갈 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르는데 언제 준비를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할 때다. 그리고 만약에 2차 하락이 오면 어디를 사야 될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 서울의 또 유망 지역들 이렇게 제가 뽑아서 지금 당장 뭐 빨리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를 했다가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올 때 그때는 이런 책에 언급된 아파트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도 계시고 네. 유주택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각각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다를 것 같은데 6월에도 나왔는데요. 9월, 12월에도 뉴용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용 사전 청약이 있어요. 좋은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뉴용은 꼭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전용 59가 25평이잖아요. 3억 3천에 못 짓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엄청난 기회고요. 2030년 입주고요. 2027년 본청약입니다. 그럼 계약금이 2027년에 10%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3억 3천 다 모아도 돼요. 대출 받으면 되니까. 7년 동안 1억 7천 저는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돈 모아서 저는 뉴용 사전 청약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1주택자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집 팔고 나 현금 가지고 있다가 2차 하락이 올 때 나 사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99% 실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팔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요.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괜찮은데요. 하나 있다가 무주택이 되면 그날부터 이제 헬이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악몽이에요. 뉴스 보고 뭐 부동산 통계가 올랐다는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요. 불면증에 시들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결국에는 엉뚱한 타이밍에 또 삽니다. 제가 실제로 똑같은 집을 1억 더 주고 사신 분도 봤거든요. 팔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1억 더 주고 사. 근데 잘 샀지. 왜? 그 후로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보험입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요. 1주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상급지나 더 큰 평수나 애가 3명인데 방이 모자라면 가야죠. 이런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파시는 겁니다. 1주택은 보험이니까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나는 3년 정도 대출 이자 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너무 리스키해. 지금도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이 3년 가면 나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분위기 좀 좋아졌을 때 하나 정도는 미리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